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최블레입니다. 전남 작은 어촌에서 태어나 자랐죠. 집이 워낙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마치고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고향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죠. 재봉틀 소리가 귀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블레야, 너 바느질 정말 잘한다. 눈이 밝아서 그런가 봐. 공장 사수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실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은 정말 제가 자랑하는 거였어요. 바느질도 잘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척척 찾아냈죠. 고향에서는 밤바닥일까지 환히 보였거든요. 야간 근무까지 뛰면서 한 달에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만족했어요. 절반은 고향에 보내고 절반은 모았죠. 작은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김철수를 만났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어요.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술도 안 마셨죠. 블레 씨, 저랑 결혼하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철수는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했죠. 신혼집은 월세 2만 원짜리 반지하였어요. 벽지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슬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하면 잘 살 수 있어. 철수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죠. 둘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함께 공장으로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 철수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 행복했어요. 텔레비전도 없는 집이었지만 서로 있으면 충분했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 아이가 생기면 꼭 대학까지 보내자. 그래, 우리가 못 배운 만큼 아이는 공부 잘하게 키우자. 그런 대화를 나누며 잠들던 밤들이 참 달콤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희망은 가득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축통에 돈을 넣었죠. 몇 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주말에는 한강에 나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돗자리 하나 깔고 앉아서 말이죠. 철수가 가져온 삼각김밥과 제가 싸온 김치가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때의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 소식을 듣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철수와 손을 잡고 펑펑 울었죠.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네. 정말 잘 키워보자. 그날부터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수는 야간 근무까지 자청해서 했죠. 저는 임신 중에도 최대한 일했어요.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조심했습니다.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고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어요. 철수는 퇴근하고 오면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라. 10달을 기다린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듣던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천사 같았죠. 이름은 민호로 지었어요. 민족의 호랑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철수가 지어준 이름이었죠. 민호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하지만 육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울었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 웃는 모습만 봐도 하루 종일 힘이 났거든요. 철수도 아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민호를 안았어요. 아이도 아빠를 보면 방글방글 웃었죠. 이 녀석 나 닮아서 잘생겼네. 무슨 소리야. 나 닮았어. 그런 말다툼도 즐거웠습니다.
셋이 함께 있으면 작은 방이 온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민호가 돌이 지날 무렵 철수가 어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장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죠. 바다 일은 위험해. 괜찮아. 나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랐잖아. 결국 철수는 어선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수입이 늘어서 생활은 조금 나아졌죠. 민호는 하루가 다르게 컸어요. 말도 빨리 늘고 걸음마도 또래보다 빨랐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쁘다고 했어요. 민호 엄마, 이 아이 정말 똑똑해 보인다. 공부 잘할 상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철수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 했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와줬지만 막막했어요. 이제 민호와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민호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너는 꼭 잘 돼야 한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전부가 민호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홀로 민호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시 봉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동네 아주머니께 맡기고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죠. 손끝이 까지고 어깨가 결려도 참았습니다. 민호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야간 근무까지 하며 돈을 모았어요. 블레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동료들이 걱정해줬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5살에 한글을 깨쳤고 산수도 잘했죠. 동네에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호 어머니, 이 아이 공부 정말 잘하네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싶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민호는 반에서 1등이었어요. 상도 많이 받아왔죠. 벽에 붙인 상장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엄마,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그래, 우리 민호 꼭 의사 되라. 그런 대화를 나누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하니까요. 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죠. 공부는 여전히 1등이었고요. 블레씨, 민호 정말 잘생겼네.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이 늘 칭찬해 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찼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죠. 하지만 민호를 키우느라 제 몸은 많이 상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졌죠. 어깨와 목도 늘 아팠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가 걱정해줬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이 아이만 잘 되면 그만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야식을 만들어주며 응원했죠.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주는 것도 사치였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엄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민호가 고마워할 때마다 더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제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민호야, 정말 장하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줬어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간 첫 번째 아이라고 했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꿈을 이룬 게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대학교 입학식 날 민호와 함께 캠퍼스에 갔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교정을 보며 감격했어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래, 우리 민호 믿는다. 그날 민호를 기숙사에 두고 돌아오는 길이 쓸쓸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었죠. 이제 곧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했죠. 마침내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민호는 첫 월급을 받아서 용돈을 줬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며 감사 인사도 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여자와 동거를 한다는 거였어요. 민호야,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냐? 전화로 물어봤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 어때서요? 민호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건방진 느낌이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에는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와 사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민호야, 너 대체 뭘 하는 거냐? 엄마,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점점 더 싸늘해지는 민호의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이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별거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되죠. 너무 태연하게 말하는 민호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냥 그만둔다고요?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민호는 집에서 놀았어요. 매일 늦게 일어나서 게임만 했죠. 그런 모습이 한심했어요. 민호야, 일자리라도 찾아라. 아, 알겠다고요. 잔소리 그만해요. 결국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그만뒀어요. 이번에도 여자 문제였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호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술도 마시고 도박도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30이 넘어서야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는데 만나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정중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어요. 민호가 돈이 없다며 간소하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니까 기뻤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둘이 자주 싸운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민호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니까 잘 풀어라. 엄마는 모르세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결국 이혼을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요. 민호야, 이혼이 뭐 그리 쉬운 일이냐? 엄마,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특별한가요? 민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이인가 싶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며느리는 더 젊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며느리보다 더 차가웠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민호가 재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죠.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 좀 해라. 네, 알겠어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해 겨울 철수의 제사날이 다가왔어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매년 챙겨왔죠. 민호에게 미리 연락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올 수 있니? 아, 그날 좀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 아버지 제사인데? 엄마가 하세요.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제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요. 제사 당일 아침에 다시 전화했어요. 혹시라도 마음을 바꿨을까 해서요. 민호야, 정말 안 올 거냐? 엄마, 진짜 못 가요. 일이 있다니까요. 무슨 일이 아버지 제사보다 중요하냐? 엄마,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전화기를 놓을 뻔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결국 혼자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미안해. 철수에게 사과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키울 거였으면 차라리 낳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제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타일러 보려고 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아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엄마, 그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거라니? 아버지 제사가 그런 거냐? 요즘 시대의 제사가 뭐 그리 중요해요? 민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이에요. 어머니 음식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차가웠어요. 뭔가 억지로 하는 인사 같았죠. 아니야, 우리 민호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었어. 저희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어요. 그러더니 조금씩만 먹고는 일찍 가더군요. 함께 있는 시간도 1시간이 채 안 됐어요. 나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짜증나요. 자꾸 옛날식으로 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간섭이라고 느꼈다니요. 급기야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자주 연락하시지 말아요. 그리고 제사나 그런 것도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상관없다니? 내가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호 아버지 제사를 제가 왜 지내야 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내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죠. 며느리의 차가운 말을 들은 후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민호만큼은 연락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없었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재봉틀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눈이 예전만 못했죠. 실을 꿰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블레 언니, 이제 좀 쉬세요. 공장 동료가 걱정해줬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더 외롭고 슬픈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죠.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고 길이 자주 얼었어요. 그런 날에도 매일 공장에 나갔죠. 12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이 했네.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발밑이 미끄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앗!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웠던 거예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죠. 한동안 정신이 나갔어요. 깨어보니 길바닥에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진 것 같았죠.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불렀지만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신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눈을 비비고 깜빡여봤지만 계속 뿌옇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죠. 평소에도 눈이 나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겨우겨우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눈 주변도 부어 있었죠. 병원에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검사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넘어지면서 눈 쪽을 많이 다치셨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건가요? 망막에 손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망막 박리가 심하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은 제가 가장 자랑하던 것이었는데 그걸 잃는다니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요.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이었죠.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사고가 났어. 네? 무슨 사고요? 넘어져서 눈을 다쳤는데 수술해야 한대. 그래요? 심각한가요? 목소리에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남 일처럼 들렸죠.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엄마 혼자서는 마련하기 어려워. 1,000만 원요? 그렇게 많이요? 민호야, 도와줄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집도 새로 얻었고 아이도 생겼거든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거였어요. 손주가 생긴 걸 이제야 알다니요. 손주가 생겼다고? 언제? 몇 달 전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빠서요. 그래도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니? 정말 없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혼자서 해결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결국 수술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시력은 점점 나빠졌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죠. 내 눈이 정말 내 자랑이었는데 어둠 속에 앉아서 혼자 울었어요. 젊었을 때 자랑하던 밝은 눈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력을 잃고 나니 더 이상 재봉이를 할 수 없었어요. 바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실꿰기는 더욱 어려웠죠. 결국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 언니 정말 안타깝네요.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입이 끊기니까 생활이 막막했어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어요. 집세를 내지 못해 방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던 곳이었는데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어요. 민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쪽방촌으로 가게 됐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이고 부엌도 없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처음 쪽방에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곳까지 오게 되다니요. 이웃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어요. 몸이 아파서 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할머니도 여기 오셨군요. 옆방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어요. 친절한 분이었지만 우울해 보였죠. 어쩌다 이런 곳까지 오게 됐어요. 서로의 사연을 나누다 보니 모두 비슷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몸이 아파서 일 못하게 된 분들이었죠.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 겨우 버텼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죠.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괴로웠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괴로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울던 날들이 많았어요. 젊었을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죠. 가끔 민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죠. 손주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도 궁금했어요.
내 아들만 곁에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슬퍼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 몰랐거든요. 쪽방촌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웃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들도 각자 어려운 처지였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남아 있었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변화도 없는 삶이었거든요. 정말 막막한 나날들이었어요. 쪽방촌에서 산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할머니인 줄 알았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나온 김준호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가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 방에는 처음이었죠. 자원봉사요? 네, 독거노인분들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정말 젊은 청년이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따뜻했죠. 할머니 혹시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그 질문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어요. 아들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죠.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연락을 안 해. 그러시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준호라는 청년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도 해줬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불레야. 불레 할머니 앞으로 자주 뵐게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생필품도 가져다 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줬죠. 준호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준호와 가까워졌어요. 마치 손자 같은 느낌이었죠. 이런 좋은 청년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 성함이 민호 아닌가요? 너 어떻게 알았니? 혹시 아드님이 김민호 씨인가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준호가 민호를 아는 걸까요? 그래, 맞다. 너 우리 민호를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할머니, 사실 저는 민호 아저씨 아들이에요. 뭐라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준호가 민호의 아들이라니요? 할머니께서 제 친할머니세요. 그럼 너는 내 손자라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었죠. 어떻게 날 찾아온 거니? 아버지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니? 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죠. 준호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호는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니요. 너 아버지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세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우울해하세요. 그래? 사실 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락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민호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준호야, 앞으로도 할머니 곁에 있어 주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앞으로 계속 곁에서 모실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손주가 곁에 있다니 이보다 행복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준호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들고 왔더군요. 할머니, 이거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편지와 돈 봉투였어요. 민호가 보낸 거라고 했죠.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찾아뵀다고 해서 안심이 됐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편지를 읽어주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할머니, 제가 앞으로 계속 돌봐드릴게요.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가 모실게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곁에 있으니까 무엇보다 든든했죠. 내 눈은 어두워졌지만 마음은 다시 밝아졌구나. 준호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손자가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죠.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